네, 지금부터 지방선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 변호사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섭외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야? 나 선거의 전문가가. 그렇죠. 아유, 왜 그러십니까? 모든 분야에. 수많은 네. 예, 모든 문제 연구소 소장 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선거가 끝나니까 뭐 이러저런 말들이 구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 광고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휴대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번에 바꾸려고요. 비교원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저도 좀 네. 128만 원 노래 부르. 여러 가지로 좀 삶이 고단해.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 네. 예, 댓글 힘들어. 댓글 힘들죠. 나만 힘든 게 아니던데. 김한도 힘들던데. 힘들죠.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네. 그 구도에서는 한동훈이 3등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온다 몰려온다. 네. 한동훈 댓글 부대가 몰려온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광고입니다. 창립 기념으로 속탄력 앰플을 기획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디메르 기미키트 소개해드렸을 때 정말 만족도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쓰고 있잖아요. 주디메르 기미키트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상품으로 한번 구매해서 특히 저처럼 50대 여성들이 쓰기에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캠페인 엄청 현장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뭐라든 진짜 보니까 피부가 좋으시네요.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맞죠? 왜 아니라는 표현으로 아니, 아니라는 표정이야. 기미도 안 보여. 기미가 낄 기미가 없지. 전혀 없습니다. 네, 진짜 피부가 맑아졌다. 주변에서 알아본다. 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뜨거운 신뢰와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주디메르의 역대급 야심작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뜨거운 햇볕에 피부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요. 탄력은 뚝뚝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피부가 힘없이 늘어지고 잔주름까지 깊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속탄력 앰플입니다.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고요. 열받은 피부를 선거 때문에도 우리가 열이 많이 받는데 이 열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면서 피부 속 탄력을 쫀쫀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지금 주디메르 창립기념 행사 중이기 때문에 5개월 집중 케어 분량이 55,000원이에요. 오, 진짜 싸죠?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1,000원밖에 안 돼요. 아우, 커피 2잔 값이에요. 네, 이거 써야 돼요. 네, 이 정도면 거의 퍼주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피부 관리 한번 잘못하면 1년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기미케트로 맑아진 피부 이제 속탄력 앰플로 탄탄하게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는 창립기념 행사 기회.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하세요. 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3개월 집중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자,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주디메르 속탄력 앰플 여름철 피부 탄력 해결 5개월분 90% 할인된 55,000원. 그리고 써보시고 어머 이거 별로야 라고 하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해드립니다.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장윤선 믿고 한번 써보세요. 예, 제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되게 화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유난히. 예. 화나지. 화나셨다고요? 네, 화나셨다. 화도 나고 네. 화나기도 해. 그러니까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네. 아재 개그에 아, 능하시네. 네. 아 재밌으십니다. 저희 집 자. 둘째가 참 좋아하는데 10살. 자 지금부터 우리 화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일단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겼는데도 위로주를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결과고 그다음에 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졌는데 분명히 예. 원래 어제 따로 만나서 축배를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예. 이 개표를 보거나 선거 결과 보고 늘 이제 뭐 몇 번의 선거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민심은 정말 절묘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굉장히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간의 정치 상황을 한 번에 다 환기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뭐 충청이나 이런 데 보면 교차 투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주로 서울에 있고 중앙 여론을 많이 청취하니까 어떻게 교차 투표를 해 이랬는데 뭐 부산 북구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교차 투표가 이뤄진 점도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점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재수를 찍었으면 바로 하정우로 내려가는 거지. 전재수를 찍고 한동훈이나 박민식을 찍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계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줄투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재수 찍고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근데 그게 저는 교차 투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왜냐면 한동훈 후보의 바람이 상당히 있었고 어쨌든 보수에서도 뭐 어쨌든 큰 셀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면 전재수 후보가 거의 60에 가까운 육박하는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북구에서. 득표율이. 그리고 구청장도 52 정도 넘겼는데 네. 지금 이제 하정 후보가 42까지 빠진 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교차 투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폭이 너무 크다. 이런 네. 게 이제 지금 그 선거구의 전망을 좀 빗나가게 한 뭐 이런 이유죠. 어떻게 사람들이 보세요? 생각보다 정교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줄투표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당을 정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홍보물도 잘 안 봤을 거예요. 홍보물도 내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당을 정하면 줄투표한다. 이게 좀 일반적인 공식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지역에 누가 나왔고 누가 투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이 결과적으로 됐지만 또 시의회는 굉장히 또 구도가 달라졌죠.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뭐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약간 좀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시작된 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난 시민께서는 전략 투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놔뒀으면 그냥 알아서 했을 텐데 뭔가 무언의 힘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전략 투표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도 여론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언어인데 이거를 딱 평범한 시민들이 쓰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쪽에 다 좀 긴장과 회초리를 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힘이 막강해지고 있으니 긴장하세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어떤 딱 그 위험 신호를 준 거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은 안 돼. 그러나 니네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줄게. 네. 정확하다. 네, 살려는 드릴게죠. 살려는 드릴게. 근데 일반적으로 투표 분석에서 교차 투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후보가 55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확 떨어지면 기본적으로는 인물 경쟁력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에서 소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북구, 서울, 뭐 평택 이런 데 다 1에서 3% 내외의 네. 차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는 건. 네. 근데 민주당의 당력이나 당세나 이번 선거의 의미나를 감안했을 때 왜 1%를 못 이기는가? 그렇지.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 뭔가 그 인물에 대한 경쟁력 아니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선거 전략 개입, 선거 개입 전략 이런 것들에서 좀 안일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그걸 당선을 시켰는데 네. 이 후보만 안 된 거고 서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다수를 3분의 2 정도까지 뭐 3분의 2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다수를 잡았고 구청장도 더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됐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편리하게 얘기하면 서초 강남 송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수죠. 서울 네, 선거에서. 그렇죠. 서울 선거에서 상수인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뭐 구로, 금천, 마포
은평 이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럼 더 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면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안일했다. 안일했다. 네. 정원호 캠프가 상당히 안일했다. 음.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어요. 기자들 사이도 약간 부자 몸조심. 그러니까 도전자는 정원호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는 사람은 이제 5선에 도전하는 이제 오세훈인데 오세훈이 오히려 도전자처럼 싸우고 정원호가 이제 가진 자처럼 싸웠다. 그래서 이 캠페인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 더욱더 공세적으로 이를테면 오세훈의 이제 그 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시대 이야기하면서 지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뭐를 어디로 보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고 AI 센터 지방에 짓고 하는데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이 외부로 지원되는 만큼 자기네들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는 거고 해수부가 글로 간다는 거는 서울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AI 센터가 이동한다는 거는 서울에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메울 뭔가를 제시를 해줬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통합했으니까 우리 20조 화끈하게 지원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서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빈 공간을 좀 이렇게 후보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해수부가 가지만 우리가 예.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네. 그 공백을 메워주는 뭔가가 있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인식을 예. 일반적인 인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살 GTX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모두 경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GTX가 하루 빨리 오픈되기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정원호가 되면 1년, 2년 연장되겠다. 이게 생각이 다는 게 사람이에요. 나한테 피해네. 그렇죠. 어.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철근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이게 건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이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슈를 띄웠다면 네. 그거에 대한 공백만큼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방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채워준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캠프 차원의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지율 격차가 상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방송에서 한 5대4, 5대 3.5 정도 구도인 것 같다라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사실 하늘이 한 후보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한 4선을 했는데 캠페인 기간 중에 그런 사고가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선거는 넘어갔다고 보는 예. 거거든요. 저는 그 캠프도 넘어갔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겹치니까 이제 오판이 좀 길었고 예. 그 오판의 출발은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정원호 후보 목소리가 기억나세요? 정원 후보는 목소리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언제 약간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냐면 누가 전화해갖고 정치를 잘 모르는 관심 없고 투표만 하는 분이 근데 정원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지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경선도 치르고 했는데 그러냐라고 했는데 경선도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전현 의원이라든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노출이 더 됐던 분들이 있는데도 당원들의 투표로 어쨌든 만들었고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뭐 이게 뭐 공격하는 입장이냐 조전하는 입장이냐가 아니라 정원호 자체가 드러나는 캠페인이 뭐가 있었냐 이런 면에서의 어떤 거. 근데 정원호가 누군지 어떤 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네. 막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지율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는 말한 대로 부자 몸자심 같은 네. 태도를 유지한 거고 그 오세훈 시장이 거의 뭐 10년 넘게 서울시장을 하면서 오세훈 네. 시장이 했던 어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실정 이런 것들만 공격을 해도 사실 네,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뭐 가고 그다음에 계속 근데 이제 두드려 맞기만 해. 예. 예를 들면 뭐 그게 칸쿤 뭐 예. 칸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예. 뭐 외박 강요 뭐 폭행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 고관여층은 저게 해명이 되는 이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냐라고 하는데 일반 서울 시민들이 보기엔 정원호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정원호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 언급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누적된 데미지로 쌓이고 그럼 정원호는 뭘 하고 싶은 건데 정원호의 공약은 뭔데 정원호의 공약도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약간 캠페인에 미스가 있었다. 이제 공약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후보 공약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사람들 지지율밖에 기억 안 납니다. 워낙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지지율, 숫자 싸움, 경마식 이 보도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 서울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공약은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누구랑 어떻게 부딪혔다, 누구랑 뭐 한다더라,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것만 보도가 계속되고 정책 보도는 늘 그래요. 정책 보도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냥 마타도 그냥 공방전 뭐 공방전하고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럴듯한 해석만 있었어요. 뭐 선 올라갔는데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뭐 무슨 정책 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때문에 변한 것 같다. 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살 GTX 뭐 이거 나왔어. 근데 정말 이념 투표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이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막 해주는 거 아니야? 뭐 공급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맞냐 안 맞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다. 인식에 예.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개발의 수 있는, 상징. 인식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 손잡고 막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뭐 광화문 광장에 뭐 설치한 거 이런 것도 오세훈이 하면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의 틀이 있는데 정원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이제 말하자면 정원호가 되면 뭐를 하겠구나 이 인식의 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의 틀이 없이 저분이 성동구청장 할 때 되게 일을 잘했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던데 이 두 가지 말고는 정원호를 기간 내내 선거 운동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정원호 후보의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서 성수동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수동이 전국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성수동 관련된 문제를 표지로도 써봤고 정원호 후보가 했던 성동구청장처럼 했던 반지하 관련 대책은 진짜 훌륭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사도 써보고 했었는데 알죠.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구전으로 전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 중에 총평을 하는 건데 원래 그 선거에서 진 후보랑 축구 국가대표팀은 끝나면 항상 욕을 먹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총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면에서의 어떤 뭐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다만 그걸 채웠던 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 뭐 GTX 논란도 났고 서소문 고가 사고도 났으니까 당연히 이 선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 뭐 네거티브나 이런 것만 방어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모든 선거는 장 선배 더 잘 아시지만 절실한 쪽이 이겨요. 그렇죠. 절실한 그렇죠. 쪽인데. 근데 그 얘기는 캠프 안에서 이런 평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캠프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여성 시대 때문에 졌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뭐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해요. 정원호 캠프는 사실상 3등분 되어 있었어요. 3등분. 성동에서 들어온 팀.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워낙 의원들이 많잖아요. 서울에서 온 의원들 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중앙에서 온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팀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캠프 초반부터 나왔어요. 이게 여성 시대가 진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이 소통 안 됨이 총체적인 문제였던 거지. 사실 출신들이 문제는 아니었다. 그게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뭐 선거 끝나니까 내탁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온갖 이제 험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런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은 정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치, 최악의 정치는 사람들이 우스럽게 생각하는 정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 박원순 시즌 2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박원순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를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좋은 정치란 거예요. 오세훈은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정치였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원호 캠프 같은 게 죄송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게 없기 때문에 평가절하돼 버리는 좀 비극 같은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문제가 없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가는 게 사실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게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국민들의 평가가 너무 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봐요. 눈앞에 세빛 둥둥섬이 떠 있으면 저거
오세훈 작품이지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상기하게 되는 거고 일종의 상징 정치의 도구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 오세훈이 그걸 정말 열심히 박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재평가할 기회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근데 그 이런 건 부분,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제 두 사람이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이 이를테면 장동혁 심판 뭐 좀 이렇게 국민의힘을 좀 새로운 보수로 좀 재편해봐라 이런 시민적 요구가 가닿은 것이지 뭐 오세훈이 서울을 너무 잘해서 뭐 이런 평가는 아닌 거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살아온 거에 대한 평가. 저도 우연적 사건인데 겹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연히 겹친 거다. 달라요. 예. 성격이 다르고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로 대변되는 그리고 윤호개인으로 대변되는 구보수,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로는 네. 우리가 다시 선거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보수도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영남권에 장동혁 때문에 안 찍었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저는 오세훈 시장은 그거랑은 별개로 아무도 뭐 오세훈을 살려서 뭐 보수의 대권 주자로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서울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한 게 한 건 아니라. 이거는 이쪽에 말하자면 어떤 실기 혹은 안일함 이런 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 그걸 또 운이라면 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치인의 예. 운이 된 거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한강벨트를 다 줬다는 거예요. 한강벨트를 다 줬고 경기 남서부를 다 줬어요. 한강벨트와 남서부, 예. 경기 남서부. 네, 경기 남서부. 그러니까 예. 경기 남서부도 얼핏 생각하면 질 수 없는 데를 지거든요. 그렇죠. 뭐 하남, 하남. 의왕, 뭐 용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라고 그리고 볼 수 심지어 있는데 성남도 줬어요. 성남도 지고 성남도 예. 크죠. 예. 과천도 지고. 과천도 뭐 지고. 과천이야 뭐 강남화되어 있는 측면이 예.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 패턴이 반복된다. 예. 만약에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건 서울 수도권에서의 압승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서울 수도권에서도 경기권에서의 압승이에요.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틀이 좀 흔들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기긴 했는데 숫자로는 많이 이겼지만 내용상으로 도저히 질 수 없는 네. 지역을 빼앗기면서 이번에 왜 그랬냐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변호사님은? 뭐 깊은 한숨, 아니 장탄식. 저는 사실 깊은 한숨 장탄식이라는 게 다음번에 내가 할 말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로 할 수도 있지만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하고 비교하면 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패배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결과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역사의 수레바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됐으니까 당장 좋지만 이게 본인한테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이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이라든지 김부겸 후보님이라든지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떨어진 게 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할지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 거고, 너무 이렇게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부터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다 욕하는 사람 다 욕하잖아요. 나 하나라도 칭찬 좀 해줘야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좋은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좋은 실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주사다. 그렇죠. 28년 그러니까 예방주사일 수도 있고 예. 예방주사일 수도 있고 이걸 또 하나의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전반적으로 해서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레바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진자 움직임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이클로이드거든요. 무조건 앞으로 가요. 절대 뒤로 가진 않아요. 뒤로 가지 않는다. 예, 절대 예. 뒤로 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예. 뭐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 아까 했던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번 선거의 전략이라는 게 철저하게 여론조사 숫자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론조사 숫자에 우위가 있으니까 서울도 그런 전략을 그렇죠. 쓴 거고, 뭐 저도 그런 경향 속에서 판단했습니다만 부산도 단일 안 되고 3자고도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출구조사까지 다 틀렸잖아요. 네. 지금. 근데 무슨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냐면 아까 경기 서남부랑 서울이 예. 뭐냐면
사전에 선거 투표일 전까지는 여론조사 속에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은 결국 이익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익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면 예. 여론조사 숫자상으로 보면 야 지금 구도상 12.3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치르는 선거고 국민의힘 지도부 너무 못하고 네. 내가 국민의힘 지지를 못하지라고 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찍는단 말이에요. 왜 찍냐? 그게 지금 서울의 결과, 경기 일부 지역의 결과, 부산의 결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봐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표한다고 하면은 김부겸을 찍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맞죠. 20조가 네. 오는데. 네. 근데 대구 사람들은 그건 이게 대구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야. 아니 특수성이나.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인가 하고 대구의 이익인가 하고 나의 이익인 건 별개예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근데 전 이것도 김한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자기 이익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은 야 우리 동네 뭐 체육관 좀 지어줘 뭐 이를테면 도서관 좀 지어줘 이런 어떤 공동체 이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부동산 집값 오르는 거 뭐 이를테면 교통편을 뭐 좋게 하는 거 뭐 이런 개인의 이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치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공동체의 이익에 기반한 거를 민주당은 뭡니까 자기 정책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정책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지형에 따라서 공동체 이익에 표를 주는 데가 있고 이를테면 개인의 이익에 표를 몰아주는 데가 이를테면은 강남, 서초, 송파 뭐 이런 데잖아요. 참 이게 진짜 어떻게 그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철학적 어렵죠. 고민을 근데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한강벨트랑 경기 서부권을 놓고 보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종부세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작용한 거예요. 네. 근데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아 이게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쟁점이 안 되고 집가가 워낙 좋아갖고 주식으로 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이슈가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했어요. 했는데 실제 투표함을 까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그 성찰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서 다른 이익과 달리 부동산은 사실 굉장히 절대적인 이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노후라든지 생애 기반을 다 부동산 하나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걸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집권여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유능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뭐만 공격하는 겁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야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을 다 구로 규정해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는데 이걸 해요. 이게 공포 마케팅인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건데 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건 가짜 뉴스야 이렇게 받아서는 이게 해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X를 통해서. 근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그쪽 표심을 저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쪽은 지금 이번 선거는 세금인 것 같아요. 세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안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안 그럴 것 같네. 자꾸 움직이는 것 같네.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물릴 것 같네. 물릴 것 같네. 이런 공포 막기가 지금 유일한 선거 전략이 그거였어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물리다. 요 두 개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 아니라 선거는 결국엔 상대의 전략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구도가 우위지 어떻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저기를 또 찍을 수 있어. 장동혁이 1년 동안 못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봐야 제가 말하는 건 층위가 안 맞는다. 안 막힌다. 그렇죠. 오바마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흑인이 트럼프를 찍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 캠페인에 굉장한 패착으로 귀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마치 자기들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는 듯한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흑인이니까 이익 투표를 하면 안 된다. 마치 이런 구도가 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관련해서 이 뭐라 해야 될까 선거 구도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분명히 특히나 더더욱 더 지방선거는 이익선거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구에 20조를 모아준다고 한들 대구에서 쪽방에 사는 사람 그게 나는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대구가 뭐 어디에 동성로 예를 들어서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당장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본인이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사고와 인간관계 이 체계를 다 바꾸면서 새로운 누군가를 뽑는 것 그리고 20조라는 돈이 대구에 들어오는 것 이거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더
개인의 삶에 좀 맞춰진 저는 이런 좀 공약이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이제 뭐 공자님 말씀 같긴 한데 네. 이건 예를 들어서 예. 지역에 엄청 공익적인 유권자가 아니 원천 공익적인 후보가 내 친구인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아들 좀 꽂아달라 하면 꽂아주는 후보가 내 친구인 게 좋겠어요. 간단하게 예,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그럼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이슈가 있어도 예. 당장 저기 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이 굶어 죽는 것보다 우리 집 고양이 추도 떨어지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거를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하고 경기 남서부가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뺏긴 것은 진짜 뼈아픈 그러니까 그 거다. 지점 민주당이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주의 지점을 깊게.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예.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예를 들면 예.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 본거지고 예. 안산도 어떻게 집니까? 근데 그렇죠. 안산을 줬죠. 인구 구성비 값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예. 왜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서 왜 졌는가? 근데 네. 거기서 실제로 경기도지사는 이겼어요. 네. 경기도지사 투표율 훨씬 높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왜 졌는가? 근데 거기 뭐 이제 그 내부 분열이 있었다. 뭐 민주당 후보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열된 후보의 힘이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후보의 그랬죠. 자질 문제 뭐다 지역구마다 후보의 그쵸. 뭐 예를 들면 후보의 자질 문제가 예. 있고 어떤 다 나오죠. 다 이런 예. 이슈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벨트처럼 인식이 예. 지금 되는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예. 고민해 볼 필요가 예. 있다. 야, 내부 분열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네. 내부 분열을 없앨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없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부 분열을 상수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비교긴 한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가 안정되기도 전에 아들들끼리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는 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네. 앞에서도 정원호 캠프 내에서 세력 다툼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길 것 같으니까 벌써 권력 구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부 분열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내부 분열 이야기 안 나온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이야기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어떤 내부 분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를 해야지 네. 내부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하면 내부 분열 탓을 아마 네. 2450년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대국민 사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실 7동 투표함 2개 개표소에 도착을 해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함 개표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보수 매체들이 막 그 이를테면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거기에 동접이 더 많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자, 아름다운 동행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내란숙의 윤석열 씨가 꽂아둔 그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도 자, 우리 대통령은 굳건히 국가를 정상화했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다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난 1년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힘이 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힘냅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리아님께서는 한국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인데 한국은 후보자 정보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재수님은 서울 20년간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까요? 오세훈 뽑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 쓰는 것만 봐도 그 돈 서울시 개인에게 나눠줘도 꽤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조선제일X 모직님께서는 확실히 유튜브 때문에 줄투표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진인사 대천명님 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정우, 정원호 모르는 사람 주변에 많았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그 김한 기자가 분석한 대로 실제로 이제 후보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투표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게 좀 더 많은 매체 전략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평택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동안 예민해서 저희가 잘 선거 가운데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에 개함을 해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편향이 있다고 찍어놓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막 그런 거 네. 있어요. 장 기자님 좌표 찍히셨던데요. 네. 뭐 흔들리지 말고 하시던 대로 계속하십시오. 근데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데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뭐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그 과열돼 댓글창에서 있어요. 과열되어 예.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그게 그 매우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예, 작가님들이 보고 연락을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평택을의 교훈을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만한 선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김한 기자님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층위에서 얘기를 할까요? 욕 안 먹는 층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길게 얘기했지만 선거 전략이 아니람이 부른 참사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 아니람이 부른 참사다. 서울도 그렇고 선거 전략이 절대 유의동이 될 리는 없어. 없다. 그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후보는 내가 돼야겠고 이 과정으로 붙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소수 의견으로 유희동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선거에 굉장히 능하다. 다자에서 늘 말하자면 당선되어 왔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도농 복합에다가 한 3개 정도 성격이 다른 권역이 합쳐져 있는 선거구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다자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묻혀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국 지지자와 김용남 지지자 간의 어떤 대립 그리고 이제 후보들 간의 대립, 캠프의 대립 이런 걸로 묻혀버려. 그래서 이것도 단일화를 예를 들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꺾어버리겠다라는 접근이 있고 아니면 이걸 어쨌든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을 꾸려서 단일화를 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애초부터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처음에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협상 단계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기가 어려운 조건에 빠져버렸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후보를 합치면 거의 2배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서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선이나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선거를 치를 때는 이게 단일화가 돼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그런 구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끈히 이긴다 그냥 네, 예. 이런 안일함들이 부른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진 선거구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일화를 해서 네, 김상욱 후보가 간절하게 호소를 했던 거잖아요. 여기 예. 단일화 안 되면 여기 못 이긴다. 예. 근데 실제로 단일화는 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 단일화를 해야만 이긴다. 근데 이거 단일화 안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양쪽이 모두 생각해 버리면 네. 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산의 모델이 전국으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평택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게 사전부터 너무 과열됐어요. 예를 들면 양당의 후보를 다 낼 수 있죠. 양당의 후보를 내고 어쨌든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단일화를 합시다. 단일화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시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보를 내냐 안 내냐. 이 후보의 성격은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열됐고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네. ABC론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뭐 합당부터. 네, 합당부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체성 자체를 증명해야 되거나 혹은 입증해야 되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후보들이라도 이거를 그렇게 과열되게 가지 맙시다. 네. 저희가 협상을 잘 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제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여론조사 숫자 속에서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다자에서도 내가 한 33% 나오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33%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판단을 저는 김용남 후보도 했고 조국 후보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쪽이 접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론조사를 내가 이기면? 내가 더 우위면? 예.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판으로 갔고 그리고 예. 그 추세에서 유동 후보가 30%간 넘겨서 당선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패배라면 패배가 된 거죠. 자, 사실 뭐 애정된 비극이죠. 예정된 이걸 막으려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사실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근데 뭐 밝혀졌으니까 이미 일어났으니까 예.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예 통합 불가능했다 봐요. 단일화는 아예 단일화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니랬어요. 그냥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사실 이 자리에 대해서 뭐 후보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지금 재보궐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이거 안 내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같은 분위기에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에 너무 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금 조국혁신당의 색깔을 드러내거나 자기들의 포션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냥 소멸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지금과 같은 포지션을 취한다면 다음 총선 때 조국혁신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냉정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굉장히 좀 크게 부딪힌 거예요. 굉장히 크게 부딪힌 거고
조국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이 저 정도쯤에 한 손이면 처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힘이 붙인 거죠. 저는 복잡한 해석보다는 가장 큰 페인은 처음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막았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일어나 버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약으로 쓸 건가는 앞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정치권이 알아서 잘하실 일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분석 가운데 저희가 주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20대 남성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청년의 기백으로 막 민주주의도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지방선거 표심이 이거는 이제 출구 조사와 관련된 건데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를 많이 선택했다. 뭐 70%가 넘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1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 네, 예. 늘 예를 들면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선관위에서 하는 세대별 투표 경향이랑 출구조사 이 투표 경향이 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이 네. 출구조사 이제 본인 응답을 한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대 남성이 보수정당을 찍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충격적인 건 20대 남성이 아니라 30대 여성이에요. 30대 여성도 출구조사에서 응답률을 보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거의 반반씩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 없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30대 여성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어요. 그렇죠. 원래 예. 뭐 많이 나올 때는 7대3, 8대1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지점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그것도 던져진 이제 숙제죠. 네. 그러니까 청년층의 보수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통하는 정서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어려워졌고 본인 네. 그런 노력을 엄청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권당은 솔루션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야 20대는 원래 우리 안 찍어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더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030 여성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게 급격하게 지난 대선과는 달리 표를 덜 줬는가 이 부분이 하나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뭐냐면 대구 투표 출구조사 같은 조사를 보면 대구의 2030들은 훨씬 더 많이 김부겸을 찍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대구가 훨씬 보수적이고 네. 그런데 왜 대구의 청년들은 김부겸 민주당을 많이 찍는데 상대적으로 네. 서울이 가장 진보적이고 말하자면 열려 있고 리버럴할 것 같은데 네. 서울의 청년들은 왜 이렇게 사실 보수화되는가? 광주를 찾아보잖아요. 네. 그럼 광주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는 또 더 낮아요. 낮아요. 그 저는 복잡한 해석보다는 아주 저는 인류학적인 해석을 보태요. 인류학적 해석. 오이디푸스 신드롬. 이 원래 20대 남성들 새로 예. 자라나는 남성들은 기존의 남성들에 도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득권 세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구조를 갖기가 쉬워요. 갖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원래 저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30대 여성들 같은 문제는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결국은 다른 곳에다가 뭘 준다는 건 우리가 뺏긴다는 심리가 30대 여성들한테 저는 강력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부딪히는 게 30대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그러면 이게 오이디푸스 신드롬으로 상징화될 수 있는 아동 심리학적 관점이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것이 중요하고 남의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혐오의 감정과 공포의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억제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게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 과정 완전히 생략돼 있어요. 네. 저는 지금 20대로 표현이 되는 이 극우화 성향이 네. 우리 나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교육 7세 고시, 4세 고시, 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걸 모두 다 거세해버리고 그냥 영어와 수학에 몰입되고 집빛게 모르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게 교육감 선거를 이야기하고 네네네네. 싶어서 누구도 내 후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후보가 진짜 양심의 발을 얹고 보니까 100만 표가 무효표가 됐다면서요 이번에. 예, 모르니까. 양심의 발을 얹고 교육감 후보 공약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예. 아세요?
저는 저희 서울교육감 후보인 정근식 네. 후보가 출연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장윤선 기자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 예. 부분 모를 예. 겁니다. 예. 지금 교육이 인상 완전히 투표가 되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여러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변호사들 놀이터가 돼 버렸어요. 애들이 싸우기만 해도 바로 소송 걸려가지고 그렇죠. 몇 천만씩 땡겨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예. 이 이명박이 우리 사회에 풀어놓은 독약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는 언론에서의 종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반드시 고찰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교육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 선거를 지금 이대로 놔둬야 될지 저는 이거 정말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현상,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정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 네. 얘기 하더라고요. 장윤성 기자님이나 제 또래 세대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바라보는 인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청년 어렸을 때 예. 획득했던 어떤 그쵸. 인상들, 저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세력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집단적 인상이 있잖아요. 예. 지금 2030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집단적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뭐 예를 들면, 내로남불. 그 집단적 인상이 있는 거고 예. 민주당이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집단적 인식이라는 건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거니까.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미 집권 세력이었고, 근데 또 계속적으로 그 아저씨들이 주류고 뭐 이런데 나와서는 우리는 개혁가고 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고 이해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해할 때부터 저 아저씨가 세상의 권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그럼 20대 남성들에게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의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4050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또 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의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당의 칼날을 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숙명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만년 야당이 아니라 예. 정권을 주고받는 수권 정당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2030들이 보기에는 의석이 훨씬 많은 정당인 거예요.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인상, 집단 그 어. 세대가 갖고 있는 또 하나는 30대 여성 전 그렇게 보는데 정원 후보에게 가해졌던 가장 큰 네거티브 두 개가 칸쿤 출장이랑 네. 폭행 사건이잖아요. 네, 예. 30대 여직원 이게 그리고 잘 해명이 말하자면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정치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 보는데 2030 여성들이 어떻게 상사랑 출장을 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출장이 아니,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닌데 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대응에 예. 실패했다라는 건데 대응을 실패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술집에 가서 여직원이랑 예. 그렇게 하고 폭행 사건을 했다. 예. 이 자체가 그 예. 이유가 뭐던 이 자체가 여성들에게 주는 어떤 이 사람 안 불쾌함이 있잖아요. 되겠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원호 캠프가 제대로 해명을 못한 거예요. 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점 때문에 철진한 언론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인 것과 언론인 것이 아닌 것. 왜 우리 이거 유튜브 방송은 공중파로서 방송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지 아닌지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캠프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확 퍼져버려요. 네. 칸쿤이. 왜냐하면 공중파는 내가 클릭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클릭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칸쿤이 어쩌고 저쩌고 이미 나와버려. 근데 이거를 해명을 하려면 내가 클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만 해소할 수가 있어요. 네. 의문은 순식간에 퍼져버리는데 그걸 해소하는 과정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종편 관련된 문제도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 출장을 그렇게 공격하는 건 말도 안 안 된다.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그거를 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면 나는 하루에 단독 보도를 10개씩 쓰겠다. 이런 얘기 엄청 했어요. 근데 네. 정치공화국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투표를 몰라.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네, 관심도 없어. 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은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만을 접하는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찾아볼 시간도 없고 쉽지 하니까 않죠. 이런가 보다 네. 하고 넘어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 전체적으로 유능하게 대응하는 게 캠프의 역량이 그렇죠. 예, 근데 그 그 기사로 기사에- 만들어내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방어적 혹은 또 공격적인 그 캠페인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썼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권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당권에 도전하는 분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당권 도전을 한다라는 건데 오늘 쏟아진 보도는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단독 타이틀을 걸고 단독이 3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후보가 3명이 이미 2개가 나왔던데. 예. 아니 소수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 이제 뭐 거의 뭐 임박해가지고 뭐 그 강훈식 비서실장설과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설 뭐 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예. 한성숙 장관. 예, 한성숙 장관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전 정성호 법무장관인 것 같아요. 예. 정성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런 돌림수를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돌림수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굉장히 아끼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능력과 역량을 굉장히 예. 높이 평가해서 약간 강훈식 비서실장을 늘 어디다 이렇게 좀 예. 넣어보고 이게 이 자체가 엄청난 홍보일 거예요. 정치인 예. 입장에서는 예. 야 총리도 할 수 있는 정치인이야.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어. 그런 카드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아낀다. 이거의 반증인 것 같고 한성석 장관은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AI 뭐 그다음에 뭐 이 슈퍼사이클 이런 거와 관련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차원의 정부 차원의 이미지에서는 부합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지점이 아니면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보는 게 다수설 뭐 제가 늘 다수설 말해서 들리지만 다수설과 합리적인 게 아닐까. 근데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강훈식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또 단독으로 뜨기도 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강훈식은 이 자리에서 너무 잘해. 이 자리에서 너무 잘하는데 굳이 빼가지고 총리 자리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정성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토 심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점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를 그 자리에 넣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민정수석이나 몇 자리 같이 움직여야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 네. 검토 중 개각도 지금 몇 자리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다 물려 있는 자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청와대 인사 개편과 그리고 개각이 이제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근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빠지면 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 되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누가 가장 유력할 걸로 보이세요? 그건 뭐 사실 모르죠. 모르죠. 알수 예, 없는 그건 알 수 일이에요. 없죠. 근데 인사라는 게 늘 그런데 지금 약간 선거 때문에 주춤하고 계속 순풍에 돛단 듯 가다가 뭔가 약간 주춤하고 청와대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한일전 네. 진 것 같다는. 그럴 때 인사는 탁 치는 맛이 있는 사람이 네. 나오는 게 탁 치는 맛. 전국을 확 한번 바꿀 수 있죠. 탁 치는 맛이 뭔가요? 누구 탁 치는 맛으로 사람들이 누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그래 맞아 저런 신박한 사람이 있어. 카드. 그런 네. 카드가 아까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거에서 핵심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만 있어봐. 차기 총리 탁 치는 맛 누구? 언뜻 떠오르는 사람. 탁 치는 맛. 네. 신박한 카드. 탁현민? 총리를? 아니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다. 우리 김한 기자도 잘 모르겠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으면 탁 치는 맛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탁 치는 맛 누가 될지 저희가 이제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당국자들 취재해 보면 정성호 가능성은 50%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조금 더 나가면 본인은 좀 고사하는. 네, 청와대에선 좀 밀고 본인은 고사하고 이거 단독입니다. 네. 예, 단독 타이틀 달아주세요. 예, 본인은 고사하고 청와대는 밀고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거다. 근데 정성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게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소위 될 것 말하는 같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정배의 수고. 네. 정배수? 정배. 그러니까, 정배. 네, 그러니까 원래 다수설. 그러니까, 아, 정배수. 네, 정배. 어. 정배의 수고, 뭐 네. 역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요즘 역배 타면 다 죽던데. 아니요, 대통령은 괜찮습니다. 인사는 네. 괜찮아요. 네. 네, 하여간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공이 보면 지금 한동훈
유승민 후보가 오늘 이제 당선돼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 네. 참석하러 오는데 그의 표정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거 뭐 궁금하세요? 되게 밝겠죠. 밝겠죠. 저는 네.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될지 아니, 하얀 옷 입고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가장 궁금한 그거예요. 깨끗발 들까 안 들까. 깨끗발.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동혁 물러가라, 의원들 단톡방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장동혁 물러가라. 그래서 차기 있을 그 원내대표 선거부터 친한계냐 친윤계냐 상당한 삿바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비판 비토들이 나오고 있어서 차기 당권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원내대표가 친한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친한은 못 된다. 이름이 나오는데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복당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거냐 네. 이게 쟁점이 되겠죠. 예, 한동훈 복당. 친한계 패널들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복당에 네. 뭐 완전 죽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네. 본인들은 파악하고 있다. 아,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평생 무소속 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거고요.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엄청 쟁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예.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와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한 이게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그걸 띄우고 의원들의 총지를 모아서 가도 네. 최고위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논의로 이제 국민의힘은 접어들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겠죠. 지금 뭐 선거가 이렇게 되고 네. 선거 이전부터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을 나누는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결국은 공천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 역대급 전당대회가 될 거다. 민주당은 역대급 전당대회가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일단 국민의힘부터. 예. 국민의힘이요? 관심 없어요. 그 걔네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는 계속 장동혁이 예. 책임지고 물러날 일은 없다 이것만 알아요. 아,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책임질 절대 책임도 안 사람이 지고 아니다. 16대 0으로 끝났어도 장동혁은 예. 컵바 내가 윤 어게인 하지 말자 그랬 아니 윤 어게인 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나올 사람이지 예. 절대 책임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지금 일단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 4명 정도가 거론이 되잖아요. 4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2명을 이야기하자면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있는데 저는 김민석이 지금 마이너스 1점 먹고 들어갔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상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마이너스 1점 먹고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너무 빨리 꺼냈어요. 예. 총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이 유능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총리로서의 역할을. 예. 근데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하고 예.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치는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내가 할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마이너스 1점이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서 김민석이 너무 빨리 본인의 그 욕심을 이 욕심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정치인이 자기가 대권의 욕심을 품거나 당대표 욕심을 품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너무 빨리 드러냈고 자기 세력을 너무 빨리 도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점 먹고 들어간다. 네. 기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당 대표 누가 될 것 같아 다음에 그러면. 아 정청래 대표 되겠지. 선거를 다 이길 건데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패턴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선거를 다 이긴 거야? 에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영선 기자도 잘 아시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는 어쨌든 호남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면 유죄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남지사였던 김용록 지사가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전북의 40%가 모였어요. 예를 예. 들면 이 40%는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나는 김관영을 지지해 이게 아니라 예. 야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나는 이 당 지도부가 공천한 거 관련해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의사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선거를 잘 치르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 연임하겠지 선거를 이길 건데라고 하는 전의 전망 6월 3일 이전의 전망이 예. 약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앞으로 2달이 네. 매우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네. 유구한 해석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러겠죠. 과정이 또 예.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예. 그러다 보면 1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정치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아침 따로 저녁 따로 뭐 점심 따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유희동 의원 같은 분도
7시 때 한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안 나온다고 안 그러고 나온다. 8시 때 한 인터뷰에서는 원내대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 변화하는 상황과 정세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잘 분석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댓글창에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군요. 아니 네, 정치가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었던 날이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 정치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심히 보시고 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주 월요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가 있어야 돼서 부득이하게 월요일 진행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대신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국회로 가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오늘 첫 등원하는 그 국회의원들, 재보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표정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사실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